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멋진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셔서요. 좋은 토론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천하무적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미주님의 포트폴리오와 제 포트폴리오는 별 차이가 없는데 수익률에서 차이가 꽤 납니다. 차이는 매수하시는 방법에서 저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한 종목을 매수할 때 여러 번 나누어서 매수합니다만 미주님은 거의 한 번에 크게 매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수익률을 더 크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매수 방법, 즉 분할 매수와 다른데 제 매수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되나요? 라고 아주 좋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투자자마다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코멘트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사실 제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분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미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자금의 20% 이상이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만큼 지난 5년간 엔비디아 주식을 굉장히 자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5년간 한 10번 이상은 산 것 같은데요. 그래도 1년으로 따지면 많아야 한 2번에서 3번 정도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분할 매수의 개념은요. 1년에 한 2번, 많으면 3번, 뭐 정말 많이 사면 4번 정도 나누어서 사는 것을 분할 매수라고 부른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저랑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사는 게 조금은 다른 상황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긴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공유했던 최근 1년 투자 성과 추이에서 여기 순입출금계를 보시면요. 1분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에다가 돈을 넣지 않았고요. 2분기에는 2,500만 원, 그리고 3분기에는 1억 3,100만 원, 4분기에는 1,500만 원을 넣었는데요. 이러한 금액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2024년 1분기에는 기간 수익률이 32.6%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이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한 금액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분기를 보시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죠. 그때 저는 1억 3천만 원 넘게 추가적으로 투자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매매는 자주 합니다.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달릴 때는요. 사실상 다른 종목을 팔아서, 그러니까 모멘텀이 좋지 않은 종목을 팔아서 모멘텀이 좋은 종목으로 옮길 뿐이거든요. 리밸런싱만 하는 거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이러한 투자 기회를 활용하는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요. 1년에 투자 기회는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매수 기회가 찾아올 때는요. 그동안 참았던, 그동안 지키고 있었던 현금을 활용해서 좀 대량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천하무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는요. 제가 10월 28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공유했던 기사의 제목이고요. 2024년 들어서 가장 무서운 한 주를 맞이하는 미국 증시다. 이러한 제목이었는데요. 정말로 지난 한 주는 조금 좋지가 않았죠.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7.5%나 급락을 했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3.67,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4.15, 엔비디아 역시도 4.34%나 빠지면서 메가테크 기업 위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다.
게다가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을 봐서는 시장의 폭 역시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은 47.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이 굉장히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된 종목은 68.5%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추세가 68%가 아니라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그거는 베어마켓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주식 비중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여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추세가 68%면 건강한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그치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를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내려갈 기미가 없죠. 아직까지는 21.88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화요일 날 있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 지수가 잦아지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지금 현재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중간에 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강 상태다. 과연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깨끗하게 대선이 마무리되는가? 여기에 향후의 주가 흐름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 더 보실 텐데요. 지난주 토요일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초이스 스탁 역시도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제공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지 않고 마켓 스코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는 지금 59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직까지는 보통보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 자,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와 마켓 스코어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날 김민중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켓 스코어는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주식이 매수 신호를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주식이 매도 신호를 받고 있는가 이런 비율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은 종목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주가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1.8%, 비교적 굉장히 많이 빠졌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2.19% 급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행히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34니까 비교적 잘 버텨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주온 탑픽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 B2고요. B2는 6.43% 올라가면서 시장의 하락 추세를 이겨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제타도 괜찮았는데요. 플러스 4.2%, 세 번째로 어닝 결과 좋았던 구글이 플러스 3.64, 앱 러빈이 플러스 1.18, 비트코인이 1% 이상 올라가면서 68,750회가 있습니다. IWM이 플러스 0.04% 상승했고요. 반면 TNA는 마이너스 0.33, 메타가 마이너스 1.06, 브로드컴은 2.36%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 결과 발표 후에 4.15%나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34, TSMC 마이너스 5.16, 우버가 마이너스 5.63, 우버 역시도 좋지 않은 어닝 실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6.55%인데요. 팔란티어는 참고로 오늘 어닝 결과 발표가 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넘어서는 좋은 실적을 발휘할지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7.51%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7.58, 마지막으로 AMD가 어닝 결과로 인해서 무려 9.2% 한 주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시킹알파, 초이스 스탁, investing.com 그리고 미준 멤버십까지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고 계셔서 이 프로그램들, 이 플랫폼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원래 계획이었는데 바쁜 일이 많이 생겨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시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짬을 내서 짧은 영상이라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시킹알파라든지 초이스 스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시킹알파는 제가 4년 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초이스스탁 같은 경우도 주말마다 김인중 대표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이제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좀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인베스팅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방송에서 많은 설명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investing.com을 이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베스팅 프로 멤버께서는 investing.com의 AI가 추천하는 주식의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추천되고 있는지 보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investing.com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차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그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주식의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investing.com은 모든 기사가 한글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된 다양한 기사를 접하기에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 investing.com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셀링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좋은 기능 하나 보여드리면요. investing.com에는 내 관심 종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쭉 리스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저 역시도 미주원 탑픽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스트를 보면서요. 지금 현재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가장 많이 올라가고 또 거래량은 어떤 종목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포트폴리오 뉴스인데요. 우리가 저장해 놓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에 관련된 뉴스를 자동으로 이렇게 뽑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고 확인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investing.com에서 제가 취합을 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미 대선을 앞두고 서학개미는 이 종목을 사고 있다라는 흥미진진한 내용인데요. 과연 미 대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어떤 종목을 한국의 서학개미는 많이 매수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오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요, 가상화폐 관련 종목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규제 완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11월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요. 지난달 21일부터 31일 사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무려 3,252만 달러 순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단일 종목 기준으로는 메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하고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1위가 테슬라, 2위는 엔비디아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제치고 지금 현재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메타고요. 무려 4,544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2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따라서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매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비트코인의 전도사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후에는요, 이제 본업을 제껴두고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회사 가치 상승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따라서 사실상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으로 분류가 된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것은요, 이제는 비트코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단일 종목뿐만 아니라 상장 지수 펀드 ETF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종목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 투자자들은 역시 투자도 굉장히 화끈하게 하죠. 여기 보시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요. 바로 MSTU입니다. 그리고 이 ETF가 국내 투자자들이 3,433만 달러를 순매수하면서 순매수 종목 5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종목인데 거기에다가 2배짜리 레버리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요. 그레네시얼즈 2x ETF, 티커네임은 CONL입니다. 이 ETF 역시도 1,823만 달러를 순매수하면서 순매수 상위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비트코인 관련 주식 그리고 ETF가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서학 개미들이 가상자산 관련 종목 투자를 늘리는 것은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 영향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지지 의사를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요, 비트코인 투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레버리지를 쓰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중간에 없는 자산이잖아요.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 횡재를 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에 망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면 굳이 이거를 레버리지를 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겠죠. 총 자산 중에 많아야 5% 정도, 정말 많으면 10%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뭐 아니면 도다. 따라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투자 자금이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비트코인은 레버리지를 쓰되 조금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많은 비중을 가져갈 수는 없다. 이러한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메타가 등장합니다. 바로 앞에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한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말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메타였잖아요. 한때 메타는요,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단기간 동안 메타는요, 정말 다른 기업으로 환생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번 기사에서도요, 메타가 AI 지출의 진정한 승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전에 가상현실 투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메타 주식을 매도했던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펀드 매니저가요, 이제는 이 기술 대기업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로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비단 이 한 명의 의견이 아니죠. 과거 2022년에는요, 정말 메타가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주가가 한 75%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 주식은 이제 망했구나. 이러한 의견이 굉장히 팽배했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멋지게 컴백을 했습니다. 블루웨일 성장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 스티븐 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메타가 인공지능 투자 관련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룹에서 엔비디아 외에는 유일하게 돋보이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1등, 그리고 이제 2등이 메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티븐 유는요, 메타의 이러한 AI 지출에 힘입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레드와 같은 회사 플랫폼에서의 개인 맞춤형 광고, 그리고 또 하나 왓츠앱의 기업용 새로운 AI 메시징 기능의 잠재적인 이점을 언급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따라서 굉장히 멋진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 플랫폼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합이 되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 지금 메가테크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전 메타 플랫폼즈의 가상현실 투자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자신의 펀드에서 메타 플랫폼 주식을 매각한 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스티븐 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낙관적인 입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2년 전인 2022년 1월에 메타 주식을 매각하고 투자 자금을 회수했을 때는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10년이 걸려야 완성할 수 있는 매우 다른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메타버스는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러한 기술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그때는요, 메타를 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실제로 그 이점을 아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자, 메타가 컴백한 이유는 결국 AI입니다. 인공지능 활용하면서 갑자기 수익이 올라가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 더불어서 최고의 AI 수혜주로서 그 명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메타의 가상현실 기술과 프로젝트 본거지인 리얼리티 랩의 사업부는요, 저커버그가 전략을 전환하기 전인 2022년에 무려 137억 2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순손실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제 메타는 2024년에 16.6%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스티븐 유가 관리하는 블루웨일 성장 펀드에서 상위 10개 종목 중에 하나로 부상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 펀드는요,
무려 30.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벤치마크인 S&P 500 26%의 상승을 상회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사실상 과거 한 6년 가까이 S&P 500의 뒤진 해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22년 베어마켓 당시에만 지금 수익률이 더 떨어졌고요. 나머지 해에는 S&P 500을 능가하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 블루웨일 그로스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메타는 2024년 자본 지출 가이던스의 하단을요, 370억 달러에 가까웠던 이전 전망치에서 38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본 지출의 전망치 상단은 여전히 400억 달러다. 따라서 전에는요, 지난 분기까지는 370에서 400 사이에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다. 이거 갖고 모자라겠다. 아무래도 380에서 400억 달러 정도는 써야겠다. 이렇게 상향 조정한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또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를 포함해서 자본 지출이 2025년에도 크게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원래 쓰기로 약속한 금액보다 올해 한 해도 더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 되면 아무래도 자본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가면 갈수록 AI 때문에 많은 돈을 써야 된다. 이러한 소식을 전달한 거죠. 자, 따라서 엔비디아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전문가인데요.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벤자믹 블랙입니다. 메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매수 등급과 650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메타가 너무나 많은 돈을, 자본을 지금 투여하고 있는데요. 괜찮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광고 성과에 가시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돈을 많이 쓰지만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메타와 경쟁사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AI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만큼 지금 경쟁사를 따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적 해자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투자는 잘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티아 뱅크의 넷 쉰들러는요, 고객한테 보낸 메모에서 인력과 인프라 투자가 9%나 증가한 것은 마진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명백한 AI 수익화 전략의 부재를 보여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제가 어닝 결과 발표할 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것처럼 인력이 거의 1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고정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마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모닝스타의 의견인데요. 모닝스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기회와 과제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광고 캠페인은 강력한 수익화 엔진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제너레티브 AI 도구를 사용하여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요, 인공지능에 투자하면서 점점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메타의 자본 지출이 손익계산서를 통해 감가상각비로 처리되고요. AI 인재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계속됨에 따라서 단기 마진은 계속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부정적인 부분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메타가 엔비디아의 GPU를요, 앞으로 5년 동안 쓰기 위해서 50억 달러어치 사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5년 동안 50억 달러를 주고 사왔는데요. 이 50억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본 지출은 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5년 동안 쓰면요, 이 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감가상각 비용이 1년당 10억 달러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5년 동안 이번에 50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10억씩 계속해서 비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리게 되면요, 다가오는 미래에 감가상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마진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메타는요, AI 지출을 메타만 하는 게 아니죠. 다양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지금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증대시키면서 가장 빠르게 AI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직접 작성한 기사 하나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엔비디아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번 기사, 제가 직접 쓴 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 11월 8일 금요일 시작 전부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서 인터넷 혁명을 대표하는 칩 제조업체인 인텔을 대체한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인텔을 제치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요,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이며 기술업계에서 엔비디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엔비디아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편입은요,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의미한다. 인텔은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1999년 닷컴 버블 시대에 다우존스 지수 대열에 합류한 최초의 테크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1998년까지는 테크 기업이 다우존스 지수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닷컴 버블 시대의 가장 커다란 주식이 이 두 가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인텔의 다우지수 합류는요, 인터넷 혁명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1999년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고요. 인텔은 7위 기업이었습니다.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는 5위까지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인터넷 혁명 시대를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을 밀어내고요. 엔비디아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합류한다는 것은 특히 인공지능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엔비디아의 위상을 상징하고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터넷 혁명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 즉 AI 시대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성 및 위상 강화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딱 30개의 기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요,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방향을 반영하면서 미국 경제의 단면을 대표하도록 선정된다. 따라서 미국을 대표하는 30대 기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다우존스에 편입이 된다는 것은요, 해당 기업이 미국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번에 S&P 다우존스 인덱스는요, 엔비디아의 편입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더욱 대표할 수 있는 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반도체 산업의 가장 주도주는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이러한 커멘트는 현대 경제의 핵심 부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주식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추종하는 뮤추얼 펀드 그리고 ETF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펀드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수요 증가는 주가의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ETF는 여기 나와 있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엔비디아는 최근에 2024년 6월에 10대1 주식 분할을 통해서 가격 가중치가 적용되는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다우지수는 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10대1 분할을 하기 전엔 $1,000가 넘잖아요. 이렇게 $1,000가 넘으면 다우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다우지수의 편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 분할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과 엔비디아의 시장 성공이 결합되면서 이 중요한 발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엔비디아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편입은요,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과 시장 영향력 그리고 AI 반도체 산업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입증하는 거고요. 비록 직접적인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추종하는 ETF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편입으로 인한 명성과 가시성의 향상은요, 엔비디아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준 패밀리 여러분, 엔비디아의 시대, AI 시대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짧은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FSD는 이제 인공지능에 가깝다, 이런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머스크가 FSD, Full Self Driving이 이제는 거의 완전히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여기 보시죠. 테슬라 FSD is now almost entirely AI. 완전히 AI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 주행 시스템인 FSD가 이제 거의 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요, 자율주행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AI 기술의 자동차 산업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SD 시스템이 AI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이는 자동차의 주행 능력과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는요, AI 윤리라든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AI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술 발전이 테슬라의 시장 위치와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규제기관의 반응, 잠재적인 새로운 규제 도입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 결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기술력은 거기에 가겠죠. 우리가 목표했던 기술력은 언젠가는 성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기술력이 성취가 될 때 과연 규제 부분이 따라올 수 있는가, 따라서 테슬라가 앞으로 이 규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짧은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주은 채널에서 투자 전략은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줄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의 가장 커다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공지능 자체로도 굉장히 커다란 투자 기회가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력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이 점점 더 그 미래가 가까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요,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잖아요. 따라서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를 빠르게 당겨올 수 있는 기술력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따라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더 그 미래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대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investing.com에서 취합을 했는데요. TSMC를 달래기 위해서 인텔의 CEO가 대만에 간다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가 대만을 방문한다. 인텔에 대한 할인 혜택을 종료한 TSMC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4일 업계에 따르면요, 팻 겔싱어 CEO는 이달 중으로 대만 TSMC를 방문할 예정에 있고요. 팻 겔싱어 CEO는 최근에 제기됐던 TSMC의 할인 혜택 종료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들어봐야겠죠. 팻 겔싱어 CEO의 TSMC 방문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요, 지난달 10월 2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로이터 통신은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TSMC가 팻 겔싱어 CEO 발언에 불쾌감을 느껴서 인텔에 제공하던 40% 할인 혜택 제공을 종료했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발언은요, 2021년 팻 겔싱어 CEO가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미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팻 겔싱어는요, 미국 정부의 대만의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인텔 파운드리에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TSMC는요, 팻 겔싱어의 CEO 발언에 대만의 지정학적인 요인이 불안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비공식적으로 인텔에 대한 할인 혜택을 종료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요, 할인 종료로 인해서 인텔은 23,000달러짜리 3나노미터 웨이퍼를 정가에 사고 있다고 합니다. 팻 겔싱어 CEO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대만을 간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면 초가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외에도요, 팻 겔싱어 CEO가 AI 칩 매출 목표를 과대 포장했을 뿐만 아니라 야심차게 추진한 1.8나노미터 공정도 2025년 가동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지금 인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로이터 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TSMC의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TSMC가 가지고 있는 마켓의 위상이 얼마나 뛰어난지, TSMC가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미준 탑픽 여러 종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커다란 연금이 이번에 팔란티어, 엔비디아를 팔고 반도체 주식 하나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과연 팔란티어, 엔비디아 팔고 산 반도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미국에서 세 번째로 커다란 공적 연금이 대규모 기술 투자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뉴욕주 및 지역의 퇴직 시스템 가입자, 퇴직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욕주 공동 퇴직 기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뉴욕 스테이트 커먼 리타이어먼트 펀드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자, 이 펀드에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의 지분을 줄였고요. 더 많은 AMD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양식에서 이번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양식은 13F 파일이죠. 그리고 13F 파일은요, 분기마다 보도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7월, 8월, 9월에 대한 보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욕주 공동 퇴직기금은요, 6월 30일 기준으로 2,677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 펀드는 자산 기준으로 세 번째로 커다란 미국의 공적 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주 공적 연금은 3분기에 23만 1,600주의 팔란티어 주식을 매각했고요. 결과적으로 1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116%나 급등을 했고요. 반면 S&P 500 지수는 21% 상승에 그쳤죠. 자, 그리고 4분기 현재까지는 주가가 13%나 상승을 했는데요. 지수는 0.5%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팔란티어 주식은 괜히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뉴욕주 공적 연금은 3분기에 애플 주식 150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이폰 제조업체의 지분을 1960만 주를 가지고 있고요. 애플의 주가는 올해 9개월 동안 21%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현재까지는 4.3% 하락했다. 따라서 애플의 비중을 줄인 것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첫 9개월 동안 주가가 145%나 폭등을 했죠. 그리고 4분기 현재까지는 11%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판 것도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팔고 나서도 11%나 급등 추세를 지켜내고 있거든요. 이 연금은 3분기에 엔비디아 주식 310만 주를 매각했고요. 아직까지는 3천만 주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주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연금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주 연금은요, 3분기에 AMD 주식을 10만 2,505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지분을 240만 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4분기 현재까지 주가는 13%나 급락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주에 AMD는 예상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 발표를 무색하게 하는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했죠. 그러면서 주가는 폭락한 상황이고요.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미국의 3대 연금조차도 주식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랑 엔비디아는 주식을 팔았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AMD는 추가적으로 매수했는데 주가가 13%나 폭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려 그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예측하지 말고요. 우리는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팔란티어의 어닝 결과 발표가 되는데요. 이 팔란티어의 어닝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팔란티어가 굉장히 멋진 어닝과 가이던스를 제시하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그때 매수하면 되겠죠. 물론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지만 그게 더 안전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팔란티어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닝 전망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요.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의 주식의 비중을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줄이게 되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예측하는 리스크보다는 이 부분이 더 안전한 투자의 전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올인원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번 후기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읽어야 될 것 같고요. MGWS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미주님은 단순히 수익률만 높이기보다는 정말 투자를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것 같아 큰 도전이 됩니다. 월가는 현재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지,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미주님 팬딩 덕분에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가장 뛰어난 선생님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한다고 들었는데 저에게는 미주님이 가장 탁월한 선생님 같습니다.
투자는 뛰어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주님은 매크로, 산업, 펀더멘탈, 모멘텀까지 고려하시면서 아름다운 종합 예술을 뽐내주셔서 항상 기대하며 감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수익률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셨고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만 선별해서 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미주님께서 미국 주식 투자 영역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나게 그 역할을 해주셔서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올바른 투자관을 세우고 싶은 분들, 월가와 주식 구루들의 투자 세계가 궁금하신 분들, 퀀트적으로 접근법을 알고 싶은 분들, 매일 넘쳐나는 뉴스들을 엄선해서 알고 싶은 분들께 미준 올인원 멤버십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